보조관리 식품 안전 규제, 식품 안전 규제 완화 사업에서 다국적 영리업계의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식품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과 약물을 식품 생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여왔다. 육류업계가 도살장 라인의 속도를 극적으로 올리고 로비를 통해서 연방정부 육류검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상한 고기가 일으키는 식중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또 항생제 혈액이 줄어들 경우에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물이 되어가는 먹거리. 흥분되는 일이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12년 동안의 공화당 지배로 미국의 모습을 변화시켰던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미세 여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이 미국을 휩쓴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세를 바꿀 의도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93년 1월 클린턴은 인종차별로 악명 높은 이 기관의 수장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최초로 임명했다. 활동가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이크 SP는 진보주의자가 아니었다. 보수 색깔이 강한 민주당 지도자 회원인 SP는 클린턴과 잘 아는 사이였으며 클린턴을 지지한 최초의 의원 중에 하나였다. SP의 이력은 그리 좋지 않았다. 93년 1월 말 클린턴이 백악관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역사상 최대의 식품 안전 스캔들이 터졌다. 당시 미국에서 5위 햄버거 체인이던 잭 인 더 박스 오염된 고기를 사용해서 600명이 병에 걸리고 3명이 유아가 사망했다. 범인은 대장군 0157. 육류산업과 식품가공산업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었다. 그들이 로비와 무역협정으로 추진하던 세계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식품기준을 다른 나라들과 조합하는 것이 필요했다. 수직 통합된 육류기업은 개도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와 느슨한 환경규제를 이용해 공장식 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보았다. 클린턴과 SP는 위험한 조합이었다. 물론 두 사람이 수많은 미국인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것은 업계가 사적인 이윤보다도 공정보건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술에 대한 맹신이 잘 드러난 사건이었다. 하지만 둘 중에 누구도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식품 안전은 모르고 그냥 사업으로만 펼쳐나갔다는 거죠. 잭 인 더 박스 스캔들. 타이슨 푸드의 본사가 있는 아칸소주 주식서를 냈던 클린턴은 가금류 대기업의 정치적인 힘을 직접 경험했다. 82년에 클린턴의 재선을 타이슨이 도왔고 이후에 클린턴이 주지사로 있는 10년 동안에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에도 그를 지원했다. 힐러리 클린턴 역시 타이슨과 관계를 맺었다. 가족의 친구이자 타이슨 푸드 변호사 제임스 블레어가 다수의 요구 선물로 힐러리에게 수십만 달러의 이익을 안겨주었다. 세계화 지지자인 빌 클린턴이 농무부 검사들을 업계의 자율적인 검사에 의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계획에 관련해서 가금류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하다. 영유검사 시스템의 완화가 클린턴과 SP가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다. 1959년 나사는 필서 보리와 계약을 맺고 우주선 승무원이 식중독으로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의 개발을 의뢰했다. 원래 바우먼과 동료들은 식품 안전 문제를 질서정연하게 없앨 수 있는 상식적인 접근을 설계했다.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 식품 안전 문제를 모니터하고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박테리아 제거에는 방사선 처리나 염소와 같은 처리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방사선 처리가 박테리아 오염의 해법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자 거의 30년에 걸친 연방정부 자금 지원과 진흥정책 덕분에 이 기술이 널리 쓰이게 되어졌다. 자부심 강한 공학도 출신 경영진 필스버리의 바우먼조차도 자신이 개발한 방사선 처리나 품질관리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예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 시스템의 먹거리 품질관리 향상시켜서 방사선 처리한 것을 먹는 우주 비행사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1971년 봄 필스버리 사장이 회사의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품 안전 문제 해결 전문가인 바우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식품의약국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바우먼의 필스버리 식품 안전 프로그램이 식품의약국의 관심을 끌었다. 73년 식품의약국은 바우먼에게 통조림 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육 과정의 이름은 위해여서 중점관리 기준 시스템을 활용한 식품 안전이었다. 해썹과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식품의약국이 1970년대에 보톨로니우스 중독은 비극이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일은 쉬웠다. 저선성 야채로 통조림을 만들 때 고압에서 열 처리하는 병원성 박테리아를 없애면 충분했다. 하지만 20년 뒤인 1993년 가을에 잭 인 더 박스의 유독성 햄버거 사건이 낳은 건강 위기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다. 그것은 미국 문화의 중심을 흔들어 놓았으며 사람들이 미국의 상징으로 여기는 식품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 처리하는 무서운 신종 박테리아는 대장군 051조 H7이라고 불린다. 이 박테리아 노출된 사람은 5에서 10%에서 심각한 심장 손상을 일으키고 주로 노인과 어린이, 심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변형 박테리아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산업화된 먹거리 체계가 확산의 주범임은 분명하다. 요거는 생애 마지막 3, 4개월 동안의 초대형 비육장에서 밀집 사육되면서 자신의 똥오줌보다도 뒹군다. 소가 똥오줌으로 뒤덮인 채 도살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도살의 첫 단계에서부터 쇠고기 강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분변성 박테리아가 퍼진다. 또한 반체동물의 소화기관은 초지에서 풀을 뜯고 풀이 자라지 않는 동안에는 건초를 먹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식단과는 반대로 비육장의 요구는 지방질이 점점이 박힌 마블링이 잘된 쇠고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들로 이루어진 고연령 사료를 먹는다. 게다가 극도로 빠른 도살장 라인의 속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대형 도살장은 시간당 400마리의 소를 도살을 해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일부 분뇨가 소위 사체에 남는다. 햄버거는 특히 오염에 취약하다. 여러 나라의 비육장에서 온 수천 마리의 부위들을 모아서 막대한 양을 한꺼번에 갈기 때문이다. 이 치명적인 새 병행군의 출현으로 클리브랜드 행정부는 물론 당황했다. 잭 인 더 박스 스캔들이 쇠고기와 관련된 것이긴 했지만은 육류 검사 규정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가금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육류업계와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했다. 하룻밤 만에 사람들이 고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마이크 SP는 장관이 된 지 4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 그는 이 사건을 클린턴에게 직접 보고했다. 1993년 2월 6일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유해 박테리아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육류검사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SP는 식품의약국에 쇠고기, 송아지, 돼지고기, 영고기에 대한 방사선 처리 합법화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승인이 되었다. 90년도에 만능의 열쇠같이 생각했고 이렇게 해서 방사선 처리를 해썹의 자율규제 아래서 자신들이 지게 될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부터 해썹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 94년 봄 SP는 테일러와 면담을 가졌다. 정부와 업계 간에서 회전문 인사인 다리넨 테일러는 1991년부터 식품의약국의 정책 담당 차관보로 일하고 있었다. 낙농장들이 RBGH라는 문구를 라벨에 넣는 것을 금지하는
라벨링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대한 해썹 가이드라인도 작성했다. 20년 전부터 해산물 안전성은 큰 문제였다. 식품 질환의 거의 3%가 해산물 때문이라고 질병통제센터가 발표했다. 업계 로비 세력의 하나인 법률 스폴딩 공룡 농기업 몬산토 테일러는 소비단 제자 해썹의 올바름을 확신시켜야 했다. 테일러가 양적 논쟁을 진정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동안에 SB는 부정부패에 관련 조사를 받고 있었다. 1995년 캔서주 위스타 1710선 학원 글릭먼이 SB의 뒤를 이어서 농무장관이 되었다. 농무장관. 새로 지명 글릭먼이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에 해썹 추진 세력인 테일러는 이미 무대 뒤에서 한 세기도 더 전에 제정된 영유검사 규정을 무력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검사를 처리로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테일러는 선진하거나 냉소적인 사람이었다. 선진하거나 냉소적인 사람이었다. 검사에 반대하다. 빛의 속도로 동물을 도살해서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진보 덕분에 영유 생산은 극적으로 변했다. 1800년대 중반 전기 철도망 확대 냉전 기술의 영유 생산의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20세기 후반에도 새로운 기술의 영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제주의 식욕검사법이 84년 정육 업체들의 요청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고기가 더럽고 병에 걸렸다는 언론 보도를 상쇄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고기 생산의 역겨운 실상을 요즘 폭로 보도 지사처럼 이렇게 몰아넣어주는 거.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카고에 검사관들을 보냈다. 1906년 식료 검사법은 도살한 모든 동물 사체의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 법은 오늘날에도 붉은 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규제와 안전 기준의 기초가 되고 있다. 가금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1957년 의회는 가금육 제품 검사법을 통과시켰다. 68년 안전가금 제법 이전 법을 수정 강화해 도살장부터 가공까지 검사장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했다. 영유업계는 70년대부터 농무부의 검사에 계속 저항해왔다. 기술 발전으로 산업화된 대규모 도살장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반대는 더욱더 거세졌다. 포드 행정부 때는 영유업계의 로비로 워싱턴 DC 소재 컨설팅 회사 해밀턴의 용역을 막혀서 영유검사 시스템 변화를 위한 근거를 받기로 했다. 스탠 페인터는 영유업계가 어떤 식으로 정치인과 농무부를 압박해서 영유검사를 완화시키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페인터는 도살장에서 주로 일했다. 라인 노동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공장의 담당 직원이 됐다. 이후에 분열관리 담당자로 승리했고 결국에는 공장 책임자가 되었다. 85년에 검사관으로 일하고 페인터의 영유검사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력이 자신이 검사관으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 모든 부처의 예산 감축을 의무화했다. 결과로 어느 날 소비자는 외부 손상 종양 암이 있는 닭고기와 상처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닭고기를 먹고 있다. 이 사실을 보면 소비자에게 충격일 것이다. 도살장 사인에 도착한 가금류가 질병에 걸렸는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미 죽었는지 확인할 농부부 검사관이 1986년부터 사라져버렸다. 한편 레이버건 집권기의 해산물 안전성에 관한 압력이 커지자 의회는 상무부와 미국 수산청이 해산물 안전검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맡겼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을 했던 1990년 식품안전검사원 해썹과 관련해서 업계 농무부 검사관 기타 관련자와 회의를 개최했다. 잉크가 채마르기 전에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페인터는 증언했는데 클랜들이 취임할 무렵에는 규제 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96년에 이런 사람들이 한창 야외 바비큐에 열을 올릴 무렵에 클릭만한 다음 같은 것이 배포된데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영유와 가금류 검사를 혁명적으로 바꿀 새로운 식품 안전 규정을 발표했다. 96년에 10월 클릭먼은 톰 빌리를 식품 안전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해서
테일러는 1996년에 마법을 모두 부리고 난 뒤에 농구부를 떠나서 로비로 유명한 법률회사 킹앤스폴딩으로 돌아갔다. 식품의약국에 두 번째로 합류하기 전에 테일러는 이 법률회사에서 몬santo의 변호사로 일했다. 글링만은 농구부 보도자를 통해서 해썹 실행에 톰 빌리보다 더 나은 인물은 없더라고 이야기했다. 농구부는 도설과 육가공을 별개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96년 교정은 육가공에서 해썹 실링을 의무화했고 도설에서는 권고했다. 육가공은 동물로직에서 내장을 빼고 난 다음의 단계로 고기를 누르고 준비한 뒤 각 고기별로 고기를 포장하는 작업이다. 도설장은 별개의 시설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큰 도설장의 한 부분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톰 빌리는 용료 생산의 모든 단계에 해썹을 적용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던 무역 규정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헌신했다. 빌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먹거리 무역의 세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97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국제무역의제의 일환으로 국제실행 법칙 원칙을 발표했다. 해썹이 세계화된 먹거리 체계의 안전 시스템이 되어졌다. 얼마 지나서 미국에서 농무부 검사관들이 해썹을 커피 한잔 하면서도 기도하기의 약자라고 불렀다. 정육업체처럼 희망처럼 해썹은 기업의 자율실행 제도를 만들어냈으며 검사관은 고기를 직접 검사하지 않고 공정의 기록을 모니터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해썹가 업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위생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검사관이 실시간에 미생물 검사를 허용했더라면 이 새로운 시스템은 육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행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미국 고기는 안전한가? 해썹은 HACCP는 농무부 검사관의 역할을 축소했으며 검사관에게 서류 작업과 관련한 새로운 업무를 부과했다. 육류가공 공장의 검사관은 오염 때문에 라인을 멈추지 말고 고기가 라인 끝에 도달해 처리로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모니아 염소, 트리, 소디움 포스페이트 등을 이용한 처리가 가공 공장에서 정리되었으며 방사선 조사는 라인 끝단의 처리로 권장되었다. 하지만 라인 끝단에서는 앞에서 봤던 오염된 고기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페니는 70년 가공육 도설장의 라인 속도는 분당 46마리였지만 지금 140마리의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몇몇 대형 도설장은 210마리에 이르기도 한다고. 고기의 식품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무척 위험한 노동 환경도 만들었다. 1999년 6월 비영리 시민단체 프로젝트에 해썹 공장에서 일한 연방정부 육류 및 가금류 검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발표되는데 나도 역시 필자로 참여했다. 이 설문조사는 해썹 때문에 실제로 검사관이 검사의 최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했다. 검사관들은 더 이상 오염에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분뇨, 토성물, 금속, 조각 등이 먹거리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검사관은 도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격한 위반 사항을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다. 즉각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시스템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건 엄청난 서류 작업입니다. 공장 관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규칙은 아무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규정을 만듭니다. 육류 공장에서 기록을 두 벌 작성합니다. 하나는 농무 검사관들이 보여준 것이고 자신들이 사용한 것이지요. 많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니는 해썹이 육가공에서만 의무화되었을 때도 농무부는 도설장에 도입하려는 계획을 늘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미국 공무원 연합 의장인 바비 하니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의회가 법적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수단을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부정한 시도이다. 전체 육류 및 가금류 검사 절차를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1999년 30개의 공장이 도설장에서 검사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펠리시아 네스터는 지난 15년간 영심선을 한 농무부 식육 검사관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결코 그녀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네스터는 자신에게 식품 안전에 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90년대 중반 정보 프로젝트에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네스터는 당시 검사관들이 염려했던 일이 이제 모두 실현되었으며 찬성했던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을 했다. 네스터는 헬스 기반 검사 모델 프로젝트에 찬성한 때만큼 소비자 단체들이 감은 이슬에 속아 넘어가는 방식이 잘 드러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네스터는 농무부 검사관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녀는 농무부 관리자들이 영유나 가금류 공장 내부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네스터는 HIMP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골드캐스트 가금류 공장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녀가 이 스캔들을 보도해야 할 필요성을 오스틴 스테이츠먼과 대형 미디어 그룹인 콕스 뉴스 페이퍼스에 전하자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HIMP에서 아모니아, 염소, 트리소디움 포스페이트 같은 살균제를 사용해서 오염을 제거한다. 스테인 페인트의 이야기처럼 이런 공장의 검사관은 전시용이다. 또 네스터는 농부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홍보한 미생물 검사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많은 글을 썼다. 정부의 책임성 있는 공적 시민은 농무부 자체 기록을 5-5달 동안 힘들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 농무부는 대형 공장들을 그냥 통과시키고 오염 문제를 규모가 작은 가공업체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농무부는 미생물 샘플 채취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도구의 사용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양심 선언자들과 계속 작업해온 네스터는 식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검사관이 오염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상관은 그런 일을 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